박상용 검사 또 하나의 스타 탄생인가 싶을 정도의 좀 결기를 보여줬는데 박균택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있잖아요. 그 고검장 출신 이재명 대표 시절 변호인이었던 그렇죠? 예, 박균택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다 박상용 검사한테 좀 깨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영상 좀 보고 가실게요. 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무책임하고 변호인으로 참석하셨었죠?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뻔뻔하군요. 이게 박균택 의원이 이제 박상용 검사를 청문회에서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를 막 지적을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지적을 하니까 박상용 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아 지금 재판 중이니까 그걸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재판 중에서 주장을 하시냐? 이거는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이 변호인 출신이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 변호인 출신이니까 비꼬아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균택 의원이 저런 무책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으로 참석하셨었죠?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을 하셨으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했더니 박균택 의원이 정말 뻔뻔하군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변호인 했을 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겠냐고 어제 대놓고 앞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 박균택 의원 저 영상 보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타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쇼츠로 엄청 돌고 있어요. 엄청 돌고 저도 이거 하루에 대여섯 번씩 막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박균택 의원이 입술이 이제 부들부들 떨죠. 떨리는 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후배인데, 그 한정 후배한테 논리와 이제 어떤 증거에 밀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박상용 의원은 이제 증거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박상용 이제 검사. 박상용 검사는 이제 증인으로 나왔었던. 근데 박균택 의원은 저는 무책임하고 뻔뻔하군요.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내용이나 증거가 없이 그냥 인신공격성 발언밖에 방어를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화가 많이 나겠죠. 근데 지금 박상용 검사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제 밖에 볼 수 없는 게 이분이 이제 자백이 나오는 경위라든가 증거를 취득한 과정 이런 거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본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정원에 가면 관련 문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문서 어디서 났느냐 했더니 세상에 이화영 부지사의 친척이 또 국정원 직원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서로 둘이서 얘기가 오갔던 거죠. 네. 거기에 관련된 문서가 있다. 이게 지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됐다 그러는데 국정원에 그런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이화영 전 부지사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답변을 받아내 가지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균택 의원이 저렇게 막 밀어붙일 때 본인이 침착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시원하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진석 실장이 예전에 천하람 의원한테 얘기했던 그 기억을 뭐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쓰십시오. 네. 그 말 이후로 가장 뭐랄까 시원하다? 시원했던 장면 아니었나라는 그런 비교된 생각이 것도 그거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민주당 모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울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군인 출신 중에서 그런 장면과 참 비교된다. 당당하게 자기 입장과 소신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참 대비가 돼가지고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상용 검사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줄이야. 진짜 저는 한참 전에 알았었는데 그때도 되게 성실하고 뭐랄까요, 뭐 성실하고 되게 사람이 좀 선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뉴스의 중심에 서버리니까 이게 뭐야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또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검장 출신이거든요. 예전에 법무부 검찰국장도 했었고 요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또 검사들 사이에서 평가가 이렇지는 않았어요. 검사들이 그때는 온화한 품성에다가 좀 어느 정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시절부터 활동하던 모습을 보고 검사들이 좀 적잖게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요즘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검사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뭐 TMI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의원이 되고 나서 또 후배 검사와의 그런 그 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영상을 명장면을 남겼다. 그렇게 좀
좀 짧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그 의도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역효과를 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제 청문을 통해서 이화영 사건을 좀 뒤집어 보려고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화영 사건이 지금 대부분에서 7년 6개월 확정 판결됐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이 영어 술 파티 등을 통해서 해유했다. 네. 뭐 이런 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밝혀내려고 청문을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역효과를 냈다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이 박상현 검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런 술 파티는 있을 수가 없다. 네. 교도관 40명 등등이 지켜보고 있고 또 그럴 필요성도 없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스로 뭐 알아서 술술술 잘 이야기하고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담당 그 수사 검사로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도 저 박 검사 말이 맞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격을 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박균택 의원을 비롯해서 그 이화영 그리고 이재명 당시 그 의원의 대표 시절에 변호사였기 때문에 저런 어떤 민주당 의원들이 변호사를 했어 이런 어떤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다 알게 된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재명 의원 시절의 변호사이고 또 이화영이라든지 김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변호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네. 이런 청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가장 청문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아마 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화영이 이런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보고를 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박상현 검사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3, 제4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화영 건이 결국은 이재명 건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도하는 완전히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어제 봅니다. 역효과였다. 그러면 박상현 검사는 앞으로 청문회에서 볼 일은 없겠네요. 그때 박상현 검사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른바 언어, 술 파티 주장에 대해서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전수조사에서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영교 의원이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고 큰 소리치는 모습도 있었어요. 자, 이거는 따로 영상을 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위하여 끊지 않았는데 이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다. 아직도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이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통을 쳤는데 최근에 이제 서영교 의원 지난주에 여러 가지 뉴스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는 좀 호통을 쳤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똥볼을 차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 번 이제 실책을 하니까 이제 목소리도 크게 올려가지고 자기가 좀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 술파티 얘기 끌고 나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수원지검에서부터 쭉 전수조사를 했었었고 수사 과정, 그 다음에 경찰 수사, 재판, 대법원 확정 때까지 별 문제 없이 사실 무근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그때 지금 그 조사했던 교도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했던 그게 총 38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 새로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교도관 중에서 몇 명이 새로운 다른 지주를 했겠습니까? 그게 한 명이에요. 한 명. 38명 중에 한 명이 과거와 좀 다른 짓을 했다 해가지고 이거 다시 조사해봐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누가 또 이거와 과거와 다른 얘기 했냐면 재소자 2명이라는 거예요. 재소자라는 것은 지금 그 안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이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범죄인으로 지금 사실상 확정된 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범죄인 신분으로서 안에 있던 사람이 얘기한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교도관 한 명 때문에 이것을 다 뒤진다는 얘기인데 대법원과 그다음 경찰 수사, 재판, 법원 1, 2심까지 전부 다 문제없은 결론 낸 것을 38명 중에 단 한 명의 교도관이 말을 바꿨다 해가지고 재수사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이 아주 농후한 그런 공작 조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KH 그룹 부회장이라고 자칭 부회장이라고 그 사기죄만 전과 구범인 사람, 그런 사람도 지금 청문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도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서영교 의원이 했던 말이었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를 어린 아이들이 볼까봐 좀 우려가 돼요. TV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어린 아이들도 볼 것 같아갖고 뭐 인신공격, 조롱, 법사위원장이 특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뜬금없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뭐 간사도 안 시켜주고 있지만 오빠 발언을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뭐 결국 뭐 희화화하는 거죠. 결국 네. 뭐 이재명 뭐 대통령을 자꾸 이제 디펜스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좀 오바를 하면서 특히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내년 뭐 경기지사 이런 어떤 이야기를 나오다 보니까 자꾸 좀 네. 오바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윤석열 오빠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대 법대 79학번이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82학번이고 또 재학 시절부터 뭐 잘 알고 있어서 사석에서는 뭐 과거에 뭐 오빠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강성 지지층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뭐 잘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 쇼 아니냐 이런 어떤 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전혀 그때 당시에 상황과는 맞지도 않은 희화하는 그런 어떤 발언을 이제 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수준만 더 떨어뜨린 결과인데 물론 뭐 추미애 위원장이 뭐 더 떨어뜨릴 어떤 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사위를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격을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서영교 의원의 그 이야기가 보면은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박상현 검사가 그 현재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든지 진실은 다 뭐 묻어야 된단 말입니까? 은폐해야 된단 말입니까?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웃을 일인데 무슨 의미인가 싶었어요. 웃을 일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제가 금요일 날 SBS에 가니까 그 앞에 이제 김병기가 있었어요. 김병기가 있었는데 뭐 원내대표? 예.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좀 해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서영교 부성창 의원이 계속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제보다 명분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네. 물론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서 가지고 뭐 한 4번이나 뭐 페이스북에 쓸 정도로 계속해서 문제를 좀 키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에 이제 헛발질로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해하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이제 서영교와 김병기가 과거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고 있더라.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해명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이제 막 대묻고 싶죠. 추미애 의원한테. 아니 그러면 추미애 언니야는 강성 개딸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독주를 하느냐라고 이제 저렇게 좀 대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내년에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그러면 일단 경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개딸들의 지지가 아주 절대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리 좀 당겨가지고 개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추미애 언니가 이렇게 강성 발언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면은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치적 이유 때문에 독주를 한다라는 그 제 지적보다는 아니 추미애 육선 의원한테 언니야가 뭐야? 뭐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 이준호 대변인이 성명을 누나 이러면서 하나 쓰세요. 17살 차이 아니에요? 58년생이니까 그러실 텐데. 벌써 날짜를 계산하셨네. 예. 어쨌든 그 뭐 누님이든 언니든 간에 이렇게 그런 단어를 쓰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유승현 전 대통령 공식 직함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육선에 이제 국회 그것도 법사위 위원장 아닙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주재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는 위원장이 그런 저열한 이제 멘트를 해서 호칭도 제대로 쓰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회의 운영에 방해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정말 위원장으로서 좀 자격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사위 얘기 조금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조희대 원장에 대한 음모론을 지금 퍼뜨려 놓은 상황에서 급기야 이제 청문회를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거 이거 초유의 일이다.
추후의 일이죠. 추후의 일이고, 근데 반면에 이제 여당이 음모론을 처음 제기한 이 열린공감 TV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그래요. 예, 서영교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도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까지 또 이제 타이밍이 또 시간 타임라인이 또 한번 올라갔습니다. 타임라인이 또 한번 올라갔는데, 반면에 오늘 또 다른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 유튜버죠. 지금 열린공감TV 그 유튜버 정천수라는 사람이 서영교 의원이 녹취를 국회에서 튼 뒤에 그 본인에게 출처를 물었다라고 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은 정천수 씨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전 처음으로 연락해 제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물어봤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니까 어제 기준으로 5일 전이면 한 17일 정도 됐겠네요.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 의원이 확인 전화를 사전에 했다면은 이를 알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은 서영교 의원이 그냥 질러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렇죠. 대목이에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조희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제보 내지는 이런 어떤 소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뭐 털어버린 것이라고 이제 딱 드러났는데, 저는 유신 때도 없었던 이런 어떤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 흔들기는 정말 우리 그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하고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정말 국기문란 행위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거두들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계속 흔들다 보면 뭐라도 걸리겠지 뭐 이런 어떤 심정으로 뭐 소 뒷발차기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상대를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 개업도 안 해야 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과연 4월 7일 날 지금 이런 어떤 의혹처럼 모임이 있었겠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은 0.000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4월 7일이라면 이미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인데, 어떻게 그 수행원과 그 일정을 관리한 사람들이 그런 많은데 지금쯤 이렇게 시끄러운데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또 두 번째는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까지는 또 모르겠지만 거기에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조합으로 4인이 5천 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인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 후폭풍이 제가 볼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참고로 그래도 주장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서영교 의원은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고, 같은 맥락이라 14일 다시 질의를 했다 하면서 이 녹취 또한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입장을 또 전달을 안 해주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하도 요즘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잘하시잖아요. 우리 대위원님께서 뭐 고발도 나가시고 막 그러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되는 세상이었고. 근데 저도 엊그제 뭐 고발 때문에 영등포 교도소 갔다 왔는데. 그래요? 갔다 왔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제가 좀 많이 신경 쓰이는가 봐요. 뭐 한마디 했다 그러면 워낙 빅마우스니까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자꾸 고발해서 피곤하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지치지 않고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발 들어갔죠.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한다 그랬던 거 고발 한글로 전화 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면책 특권은 지금 이걸 자꾸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이 회의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면책 특권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님에도 알고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면책 특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이게 맨 처음 의혹이 나왔던 게 5월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예. 지금 9월이잖아요. 예. 그 5월에서 9월 사이에 넉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서영교 의원이 진실이 무엇인지 원 제보자가 누구인지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을 만약 했다. 네. 그러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 지금 벌써 정천수 씨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그때는 나한테 제보자가 누구냐고 질문 안 했다가 이번에 최근에 들어서 며칠 전에 나한테 그 제보자 누구냐 물어봤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면 그 4개월 동안 전혀 노력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제보했다는 내용 녹취 이제 파일을 공개한 내용도 보면요. 지난 5월달과 지금 9월달 내용이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완전 100% 똑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을 확인할 노력하지 않았고 과거에 제기했던 의혹을 그대로 재탕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의도적으로 이거는 허위입니다. 알고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조금 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청남동 술자리에 의혹 제기를 해서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이제 김의긴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면책특권이 그 상임위라든지 이제 본회의에서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예. 알고도 이제 발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특권이 이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책특권을 뭐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진실인지 아닌지 뭐 노력했느냐 이 여부는 사실은 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예. 이런 점들은 분명히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를 부승찬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뭐 음모론 같은 게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고검장 출신인데 부산 고검장 출신 이분이 그 김어준 유튜브에 어제 나와가지고 지기현과 심우정의 배후에 검은 디자이너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짧게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출연을 해가지고 지기현 판사 혼자 이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다라고 김어준이 얘기를 하니까 양부남 의원이 이건 순 내 뇌피셜인데 이건 뭔가 검은 디자이너가 있다. 자기의 뇌피셜인데 검은 디자이너가 있다. 그랬더니 김어준이 이야 좋은 표현이에요. 검은 디자이너.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만든 거를 밝혀내야 진짜 수사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뭐 뇌피셜을 굴려가지고 검은 디자이너가 있다. 누가 디자인을 해갖고 이런 거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또 믿죠. 한 번에 수십만 명이 또 믿어버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정치의 현실이다.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북핵과 관련된 부분 지금부터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법사위로 머리로 어지럽혔으니까 북핵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이 대통령이 동결이나 군축 같은 그런 발언을 종종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핵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우려가 나와요. 한국이 관전자에 머무르게 됐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다수의 언론에서 이런 거를 우려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똑같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한국은 손절을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또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라면 손짓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북핵 문제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거 진짜 이러다가 우리가 북핵을 용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뭐 동결을 해놓고 뭐 줄여놓고 그 다음에 없애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트럼프 정부 하에서 트럼프 정부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북핵을 아예 인정하게 되는 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동결을 하고 나중에 없애자. 예. 아니 지금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순간 어떻게 그걸 없앱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동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지금 유엔에서 북한에 제재를 한 모든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의 제재로 그 북한이 좀 압박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그렇게
북한의 어떤 제재를 풀어버린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참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좌파 정부, 즉 이재명 정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갖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2018년도 아셈 회의 갔을 때 마크롱 대통령에게 유엔 제재 좀 풀어달라. 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부터 아예 뭐 핀잔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의 유엔 제재를 풀고 북한의 핵 동결을 통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것들이 지금 전통적인 지금 좌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되면 이제는 더 안보적으로 설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략적 핵탄두, 대륙간 핵탄두 이것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우리를 대상으로 아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아니 ICBM 같은 이런 어떤 그 대륙간 핵탄두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미국을 위협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은 우리에게 손을 떼라 이런 식으로 북한에 있던 입장에 동조하게 된다면 결국은 북한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만들어 버리는 건데 어떻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굴종적 자세는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꾸 이제 그 미군이 철수해도 된다는 식으로 또 시각을 갖고 있는 발언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시각이 전부 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정말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국가 지도자의 어떤 발언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증을 해버리는 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증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도 예. 좀 우려가 되죠. 심지어 이제 굉장히, 예, 여당 지금 초선 의원들이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미국 대사관 찾아갔고 미국 대사 대리한테 관세 협상 그리고 구금 사태 항의 서한을 전달을 어제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미국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했는데 물론 미국이 좀 무리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맞고 뭐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오늘 미국에 지금 도착을 했고 그럼 당장 또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어떻게든 이어가가지고 우리에게 최소한의 손실을 발생하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당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협상에 도움이 될지 협상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협상이 어려워지니까 아예 그냥 반미 감정을 자극을 하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면 판을 엎어가지고 제대로 협상이 여러 가지 외부 요인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 뭐 이런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동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굉장히 전향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결하게 된다는 것은 핵 보유국을 인정한다는 건데 네. 지금 이미 핵을 확보한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생산한 것을 못하게 하는 이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네. 대략 추정컨대 한 50발 미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농축 우라늄하고 기폭장치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이 세 가지가 핵무기의 3대 요소인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북한이 확보했다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핵실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수입했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한 40-50발 정도를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CVID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네. 비핵화 이 원칙을 포기하는 거고 이것을 포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대북 제재를 풀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아예 핵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 중에서 제재를 받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만 제재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해주게 되면 대북 제재가 자동으로 다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두 번째 이유는 축소한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게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북한은요 동결한다거나 단계적 축소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지원을 요청해서 실제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게 그렇죠. 대표적인 게 남북 경협이에요. 예. 근데 미국 CRS 그러니까 미 의회 조사국이죠. 거기에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 70억 불이 북한에 갔는데 그 중에 30억 불이 현금이에요. 근데 그 30억 불이 어디로 갔느냐? 아까 말한 고농축 우라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파키스탄에서 수입해서 쓰다는 거예요. 아. 미 의회 조사국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를 갖고 지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에서 몰래 핵무기 개발해서 했다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또다시 믿을 수 있느냐? 네. 동결이나 감축 포기 이런 것은 아예 믿을 수가 없는 시나리오다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주권과 관련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네. 대상이 주 대상이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겠습니까? 미국이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겠죠. 네.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쓸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우리가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포기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동결에 합의한다면 찬성하겠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권을 포기한 건 다름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증하게 되는 꼴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준혜 대변인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에 도착을 해가지고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록 CEO를 접견을 하고 뭐 한국을 AI 수도로 도약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 사진을 지금 띄워주셨는데 우리 PD가 사진을 보면은 김혜경 여사가 같이 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가죠. 국빈 방문은 부부가 같이 가는데 대통령 부부가. 근데 이번에 국빈 방문이 아니고 유엔 총회 참석차 가는 건데 뭐 별다른 일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박물관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아 뭐 병원에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좀 있고 그 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일정이 있는데 이번엔 그런 일정도 없는데 왜 같이 가냐라고 비판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김건희 여사가 함께 윤 대통령과 갈 때는 왜 가냐 뭐 수사받아라 이런 시선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움직일 때 되면 네. 왜 김건희 여사가 수행을 하냐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래서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가지를 못한 경우도 많은데 네. 지금 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국빈 방문도 아니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 갈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갔다. 결국은 이것은 그동안 좀 한간에 있었던 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어떤 불화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잠재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이 되는데 지난 회담 때도 실무 방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같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대한 뭐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정한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유엔이라는 곳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곳인데 지난번에 이제 유엔 대사를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차지훈 본인의 어떤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을 또 임명했잖아요. 예, 동기. 뭐 변호사이기도 하고 예. 그 공직선거법 변호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엔 변호사 역할이 대단히 크고 그리고 대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유엔 대사를 본인의 어떤 그 전리품처럼 이런 어떤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그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이 미국 대사로 이제 아그레망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거의 몇 개월 동안 미국 대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 사태라든지 이런 어떤 국민의 어떤 그러니까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사태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사항들도 계속해서 유엔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차대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블랙록 뭐 CEO를 만난 것을 뭐 자랑으로 하는데 블랙록 CEO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아마 암참 회장에게 1번으로 물을 거예요. 암참 회장한테 한국 투자 상황 어떠냐? 상공회의소. 암참 회장 아이고 지금
한국은 지금 노란봉투법이다, 뭐 지금 전력 사정이다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AI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드는 게 먼저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 사정을 보면 그거와는 전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지사 이제 부인할 때 법카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지고 이제 특수활동비 있을 거예요. 특수활동비도 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또 해외에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해외에서 국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해외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썼는지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김혜경 여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같이 나가요. 제2 부속실 직원들하고 그러겠네. 예. 예산도 다 써야 되고 예.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음. 저는 이렇게 과거 법화 유용한 전력이 있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런 분께서 예산을 이제 공금을 좀 아끼는 노력하기보다는 이렇게 나가서 명분 없이 같이 따라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외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목적도 없고요. 이번에 특히 문화교류 같은 거 보통 많이 하거든요, 영부인들이. 근데 문화교류를 하겠다는 것도 예고도 다시 안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가서 뭐 하는 것인지 한 몇 박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하여튼 행보가 좀 의심스럽다, 명분이 없다 생각합니다. 법카 유형은 전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덤비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이제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